해보겠습니다. 조용히 하시고요. 자, 이제 해볼게요. 준비됐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날씨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추워졌어요. 그래서 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매일 옷을 갈아입거든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똑같은 옷을 입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매일 옷을 안 갈아입고 똑같은 옷을 입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주일마다 똑같은 옷을 입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니던데요. 자, 정리해주시고요. 자, 이런 전문 용어로 셧업이라고 하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고요. 누가 썼죠? 백석이 썼죠. 선생님이 백석 하면 무슨 강점기? 일제강점기.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의 백석은 어떤 내용을 썼다 그랬나? 주로 뭘 썼죠? 김자야를 향한 대상의 부재에 대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대상의 부재. 이 대상의 부재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그리움과 뭐죠? 슬픔이죠. 그런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백석 시인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시를 썼어요. 이 시가 그렇다라기보다는 그가 쓴 시들에 그런 것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흰 나타샤와 흰 양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자유시라는 건 뭐죠? 형태가 뭐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은 거죠. 형태가 정해져 있는 시는 뭐죠? 정형시죠. 우리나라에 정형시 뭐 있죠? 시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조가 있어요. 정형시는 시조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 뭐라고요? 자유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유시. 두셔야 됩니다. 자유시이면서 동시에 이 시는 서정시인데요. 뭐 표현의 위주다? 정서 표현 위주의 시를 서정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서 표현 위주가 아닌 시에는 뭐가 있죠? 서사시나 뭐가 있니? 극시가 있습니다. 극시. 그렇죠? 서사시나 극시도 있다. 이런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성격을 보면요. 이 시는 회고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회고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할 때 회고라는 건 뭐죠? 과거를 뭐하는 거? 떠올리는 거거든요. 자, 이 과거를 떠올리는 회고적인 시는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과거냐 그리움으로 연결됩니다. 그리움으로. 그렇죠? 동시에 이 시는 성찰적인데 성찰은 뭐예요? 그러면? 회고와 성찰은 다르잖아. 성찰은 뭐니? 자신의 삶을 뭐하는 것이죠?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성찰하는 건 뭐로 연결될까요?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깨달음. 그렇죠? 이게 차이가 있다. 꼭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나올 수도 있는데 두 개는 다른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시는 의지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지적이라는 게 뭘까요? 의지적이라는 거. 의지적이다. 어떻게 부정적인 뭐를 상황에서 그 상황을 뭐하기 위해 이겨내기 위해서 뭐할 때 노력할 때 우리가 이것을 무슨 적이라고 한다? 의지적이라고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의지적이라고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 이 작품은 타향에서의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타향이니까 고향에 뭐가 있죠? 상실 있죠. 고향의 상실. 그렇죠? 고향의 상실. 자, 고향의 상실이니까 대상이 뭐죠? 부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곤궁한 삶 할 때 곤궁이라는 게 뭐죠? 가난과 궁핍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외롭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화자의 현실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의 현실 속에서도 그죠? 고결함을 잃지 않기 위해 뭐 하겠습니까? 노력할 테니까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무슨 적이라고요? 의지적이다 이렇게 된다죠. 그래서 이게 자세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자의 내면 풍경과 삶에 대한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자 이걸 형상화하는 매개물이 있어요. 그렇죠? 성찰 자신의 내면의 풍경 자신의 내면의 풍경을 드러내는 화자의 내면의 풍경을 드러내는 매개체 뭘까요? 흰 바람벽이죠. 흰 바람벽 그렇죠? 흰 바람벽 제목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바람벽 쳐보면은 윈드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막는 벽 이렇게 써 있긴 하거든 건축 용어로는. 근데 이제 바람이 구어에서는 뭐라고? 그냥 벽이었대요. 벽 이렇게 벽 그렇죠? 옛날 우리말에 그렇죠? 중요합니다. 요거 내면 풍경이 드러나는 매개체가 뭐니? 라고 하면 뭐라고? 흰 바람 벽이죠. 이 내면의 풍경인데 흰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시각적인데 어떠한 삶을 지향? 순수하고 고결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 장채연은 마음이 참 하얘 라고 말했어. 안지른 선생님이 마음이 시커매 이랬어. 그럼 누가 플러스야? 장채연이 플러스죠. 그죠? 안지른 선생님 뭐예요? 마이너스. 그죠? 저는 거의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이어가지고 앞이 캄캄한 사람입니다. 자, 저처럼 되지 마시고요. 저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질문해도 좋은데 인생 상담을 하지 마라. 그렇지? 나처럼 되면 큰일 난다. 그렇지? 나처럼 되면 큰일 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화자의 내면의 풍경에 대한 성찰을 형성하고 있고요.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소설에서 말하는 자동 기술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법이나 의식의 흐름, 기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약간 다른 의미에서의 의식의 흐름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설에서 말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 자동 기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두서없이 전개하여서 뭔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화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뭘 따라가면서 영상을 따라가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걸 의식의 흐름 기법 이렇게까지 내기는 어렵다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화제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다라고 하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같은 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형유린이 내재유린이 위시는 내재유린입니다. 그렇죠?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재율의 반대말이 뭐야? 외형유리고 외형유는 뭘 외형유리라고 해? 음수유리나 음보유리 드러날 때 우리가 외형유리라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전부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려둘 테니까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복습을 하세요. 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저녁 무슨 쪽 배경이죠? 시간적 배경. 좁다란 방은 공간적 배경이죠. 두 번째는 이 좁다란 방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드러난다? 공간. 가난한 삶이 드러난다. 흰 바람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흰 바람벽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흰이라고 하는 건 색채어죠. 색채어가 등장하면 무슨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고. 자, 이게 뭘 상징한다고요? 화자의 뭐한 내면? 순수한 내면을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람벽이라고 하는 것이 화자의 뭐를 비추어주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매개체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니네 같은 거 시험 문제 많이 내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비슷한 거 찾아라 라고 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울이나 우물이나 이런 것처럼 자신을 비추는 매개가 나오면 답일 확률이 뭐하다? 높다라는 걸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1학년 때처럼 화살하고 같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화살은 푸른 하늘에 쏘는 거잖아요. 푸른 하늘은 향단이가 가고자 하는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일 수 있지만 화살은 그네여야 되지 않습니까? 화살하고 같은 거 찾으라 그랬더니 푸른 하늘 찾아가지고 틀린 애들 많았죠. 그렇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라고 되는데요. 쓸쓸한 것 하고 되는데 여기서 쓸쓸함은 누가 느끼는 정서일까요?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죠. 치어가 되어 있습니다. 오고 간다, 오고 간다라고 할 때 간다는 무슨 시제죠? 현재 시제어이죠. 자, 이게 현재 시제를 시에서 쓰게 되면 생동감과 뭐가? 현장감이 생겨요. 생동감이라는 건 살아 움직이는 것에서 느끼는 거니까 뭐가 오고 가면 살아서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움직이는 것처럼 볼 수 있죠. 그렇죠? 현장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마치 그 현장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낀 이게 현장감입니다. 그렇죠? 이 흰 바람벽에 그랬는데요. 이 흰 바람벽 두 가지라고요.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뭐? 매개체. 동시에 화자의 어떤 내면이다? 순수하고 순결한 내면을 드러낸다. 꼭 중요하게 알아두세요.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친 불빛을 내어 던지고 그랬는데 자, 희미한 15촉의 전등이 지친 불빛을 던지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전등이 지칠 수 없으니까 무슨 법이 쓰였죠? 고행법이 쓰였고요. 15촉의 희미한 등이니까 뭘 드러낼 수 있다? 가난한 뭐? 삶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지금 의인법은 무슨 적 표현에 속한다? 비유적 표현에 속한다. 그러니까 알아둬야 된다고 했어요. 다음 뭐도 할 수 있냐면 지친이라는 말에서 화자의 어떤 삶? 고달한 삶, 고달픈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전부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다. 때에 그린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자, 때에 절어있는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여기에서도 화자의 뭐가 드러나? 궁핍한 삶이 드러나죠. 그죠? 부자들은 때에 걸은 다 낡은 무명 셔츠 안 입고 다닙니다. 어떤 그림자를 시고 그래요. 자, 시고 그러니까 지친이랑 연결하면 지쳐서 뭐 하고 싶은 거야? 쉬고 싶은 화자의 어떤 지금 상태를
등불과 셔츠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 불빛과 뭐가 대비돼? 그림. 그림자가.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불빛은 밝음, 그림자는 뭐? 어둠을 드러내서. 그런데 여기서는 의미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불빛은 불빛인데 막 엄청 밝은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야? 희미하면서도 어떤 빛이야? 지친 빛이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뭐야? 마이너스죠. 그죠? 얘도 마이너스고. 그래서 의미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표현되어 있는 대상은 서로 대비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이 시에서는 둘 다 뭘로 쓰이고 있다? 마이너스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빛 그러면 이렇게 밝은 거고 긍정적인 거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 빛이 지치고 흐린 것으로 표현되어서 고달픈 삶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림자하고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달디단. 자, 달디단 무슨 감각? 미각. 따끈한 무슨 감각? 촉각. 여기 있습니다. 복합 감각이에요. 감주나 감주 사투리래요. 무슨 적? 향토적. 여기 있죠. 향토적. 심이 사투리, 시골 소재, 그 다음에 지명 나오면 향토적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지? 감주를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 그러면 이제 따뜻하고 달디단 감주 한 잔 먹고 싶다. 어때요? 자, 여러분들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지금 뭐 먹고 싶냐면 티본 스테이크 먹고 싶습니다. 자, 어때? 어떤 차이가 나? 소박하죠. 소박. 가난보다는 약간 어떤 소박함, 소박함이 드러난다. 막 많은 걸 욕심내고 있지는 않죠. 전 지금 티본 스테이크 딱 먹고 그다음에 고르곤졸라 피자 한 번 딱 먹은 다음에 양념 치킨 하나 시켜서 먹고 콜라 한 잔 딱 먹고 그다음에 햄버거 딱 먹고 그죠? 좋네요. 그런 다음에 딱 청국장에 밥 말아서 먹은 다음에 삼겹살 구워가지고 먹고 갈비찜 쪄서 먹고 이렇게 조합이죠. 이렇게 하고 싶네요. 근데 얘는 지금 뭐 달디난 따끈한 감줄 한 잔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화자의 정서가 또 드러났네요. 어떻죠? 외롭다. 외롭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린 일인가? 이것은 또 어린 일인가? 이 흰바람 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화자의 뭐의 대상이 되죠? 그리움의 대상이죠.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유사한 문장을 뭐 하고 있습니까?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그랬는데 여러분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은 무슨 감각 이미지일까요?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왜 공감각적 이미지죠? 자, 그러면 뭐의 모하일까요? 촉각의 시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추위를 뭘로 표현한 거야? 새파랗다는 색깔을 표현한 거니까요. 촉각의 무슨 화? 시각화. 그래서 무슨 감각 이미지라고요?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차디찬도 촉각이고요. 자, 그러면 이 어머니의 모습은 화자가 과거에 보았었던 어머니 뭐야? 모습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회고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회고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는 화자에게 어떤 대상이다? 그리 몸의 대상이죠. 자, 어머니 자체는 플러스인데 어머니가 처한 현실은 뭐죠? 마이너스죠. 선생님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선생님 어머니가 이제 전화가 오셔서 연락이 오셨어요. 진우야 전화해라.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왜? 그랬더니 너 왜 한 달에 20만 원씩 안 보내니? 이러고요. 어이가 너무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은행에서 얼마씩 나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런 거야. 아니 엄마 이제 1월 달부터 은행에서 돈 나오잖아. 얼마씩 나오냐고 했더니 엄마 웃으면서 270만 원씩 나온대. 근데 엄마 20만 원 그렇게 급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래도 두들겨 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두들겨 줘야지.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거 전화하려고 이 밤에 카톡을 하셨구만 우리 어머니께서. 알았어. 막 웃더라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뭐 정기 적금을 부어놨는데 그래서 막 네, 진짜 그래서 알았다고. 끈 다음에 돈을 보냈죠. 200만 원. 토왔어. 진우야 사랑한다. 진우야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써놨어. 나 진짜 이런 관계 정말 슬프네요. 정말 슬프네. 우리 엄마 무섭네 했더니 바로 사랑한다 이렇게 보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도 어린 시절에 엄마를 떠올리면 엄마가 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막 간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병원 시설 오래 지고 그때 엄마를 생각하면 진짜 힘들고 고달팠을 거 아니니, 그지? 근데 희한하게 그때 엄마가 그리워. 약간 왜냐면 아침이면 엄마가 병원에 가면서 가기 전에 밥을 다 차려놓고 가셨거든. 그게 느껴져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와이프가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뭐 해보면 되니까. 내가 해보면 되니까. 나는 그런 거는 싫거든. 그러니까 뭐 이제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막 나는 부인이 나한테 잘 안 해줘. 막 이런 걸 막 얘기하면서 나 그런 거 진짜 꼴보기 싫거든. 아니 뭘 잘하는데 지가 해먹으면 되지. 한두 살 먹은 애야. 근데 뭐 학원에서 보면 뭐 아침에 뭐 와이프가 뭐 밥을 안 차려주다가 막 코스프레 하는 애들 보면 어쩌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 지가 해먹으면 되지.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약간 어린 시절에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늘 밥 해줘서 깨우고 하던 그때가 잘 살아서가 아니야. 막 부자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걱정이 없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지금은 걱정을 해야 되잖아. 생계를 내가 돈 열심히 안 벌면 우리 아들이 걱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걱정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그때는 공부에 대한 걱정 좀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큰 걱정인 줄을 몰랐단 말이야. 어릴 때. 근데 니네들은 또 그럴 수 있지. 내가 얼마 전에 누구지? 선생님은 대학교 처음 갔을 때 한 게 뭐니? 나 뭐 했대? 알바. 가출했어. 가출. 집 나갔어. 그래가지고 2달 만인가 집에 갔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한 말이 넌 뭐하는 인간이냐? 집은 잠에서 자야지. 그래서 밥은 딴 데서 먹어도 집은 잠에서 자야지. 집은 그래서 뭐라 했냐면 너 그럴 거면 짐 싸서 나가라고 딱 그랬거든? 그때 내가 뭐라 했지? 지금 짐 싸놨어? 그런 다음에 짐 싸서 나갔어요. 어디서? 내가 말했어. 엄마 이제 저 어른이에요. 성인이야. 내가 알아서 살아. 근데 뭐 등록금은 네가 그러면 다 그럴 거야. 그리고 나갔어. 그래서 내가 다 벌어서 했어. 그 나는 너무 좋았어. 그게 내가 어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난 빨리 집을 나가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한참 만에 집을 딱 갔는데 집이 이사를 간 거야. 근데 그 날이 이사 날이었어. 헐. 그래가지고 레전드다. 우연히 딱 갔는데
뭐 이사를 해 우리가 뭐 우리 집 이사 오나 그래? 우리 집에 딱 갔는데 우리 집 이사를 간 거야. 그래서 여기 아줌마한테 아줌마 여기 살던 사람도 어디 갔어요?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나오는데 형이 뭘 가지러 오다가 나랑 딱 맞춘 거야. 그래 형! 그래서 기뻐하면서 딱 갔는데 형이 싸대기 들어가지고 거기서 길거리 싸대기 맞았어. 헐. 너 이 새끼 너는 집에도 안 들어오고 몇 달째 뭐하고 싸돌아다니는 거야. 그 진짜 싸대고 코피 터졌어. 한 대 맞았는데 코피가 나가지고 정말 기억이 나네요. 근데 내 말이 뭐야. 가난하고 춥고 고달픈데 밤에 배추며 물을 손을 담그고 막 씻고 있었어. 왜? 나 뭐 하려고? 먹이고 그걸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그리울 수 있지. 부정이라도. 그렇지? 부정이라도 그릴 수 있는 거야. 잘 이해야 돼.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아까 어머니가 있다. 약간 구조의 유사함이 있는 거야.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에 조용한 개포가에 나지막한 집에서. 개포가는 이제 포구 같은데 포구.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 이게 누구냐는 거야. 그의 지아비가. 하나의 해석은 누구다? 자신이고 그 사람은 자기 아내고, 그렇지? 가족과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는 뭐냐면 다른 남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 나랑 모아진 사람? 헤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벌써 남편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의 지아비가 마주 앉아서 박경란.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근데 대국국도 향토적 소재래요. 왜냐하면 우린 대구탕이잖아. 대국국 저쪽 어디 경상남도 쪽, 경상북도 쪽의 사투리래.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근데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요게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결혼을 해서 뭐도 생겨서 아이도 생겨서 이렇게 해서 하는 이렇게 해요. 신현중 씨와 결혼. 신현중이 누구? 그 친구예요. 지아비. 박경란이 박경란이 좋아했던 그 여자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 세계를 이 실제네요. 네. 실제네요. 백석 친구가 백석이 청혼했던 여자를 뺏어갔어요. 그래. 맞아요. 폰놈이에요. 그럼 니네는 이거를 자기가 아니라 다른 남자가 신현중으로. 배웠겠네요. 네, 신현중 씨. 왜냐하면은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이게 자기 과거를 회상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나 봐요. 그 백석이 기생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희연이 막 뭐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백석이 꼭 뭐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백석도 바람 폈기 때문에 백석도 김자야, 김영한 네. 여사. 이게 다 알아요,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빵빵하네요. 길상사에서 룸사롱 운영. 네, 그렇죠. 바로 여기에요. 그것도 여기야. 바로 요 앞이야. 바로 요 가깝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거를 다 기부했을걸요, 여사가? 네, 그 스님한테. 기부했다고. 그 누구 스님이었지? 그래서 이름 그 기억이 안 나. 백상사가 탐나길 수도 있다고 윤사람처럼. 맞아요.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전에 가보진 않았는데. 근데 막 만주로 친 얘기도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네. 있죠. 근데 그거를 받은 사람이 많다고 막 그러던데요. 나타샤. 그 편지였나? 시니까요. 멋있죠. 생일가 되게 길거든요. 멋있죠. 되게 오래 살았어. 96년에. 그러네요. 옥수수 농장. 84세 살았네요. 84세. 장수를 장수하셨네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만큼 사랑의 힘 아닐까요? 사랑의 힘. 자, 그런데 그다음 보니까 또 이지마카의 어느 사이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면, 자 여기가 뭐다고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면 내 무엇 나의 무엇 나오면 무슨 적이라고? 성찰적. 성찰적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니까 무슨 적이라고요? 성찰적이죠. 중요한 겁니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선생님. 네. 막 여기서 그런 데가 막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시죠. 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걸 나중에 설명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시상의 전환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에 여러 번의 시상의 전환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 출제될 만한 시상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해볼게요. 그런데 또 이지막하여 어느 사인가 이 흰 바람 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그랬네요. 자, 이 글자들은 화자가 뭘 통해서 알게 된? 성찰을 통해서 뭐 하게 된? 깨닫게 된 것들이죠. 이런 거 다른 말로 자각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자각하게 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무슨 론적 인식이라고 하죠? 아, 이건 운명론적 인식이죠. 자, 운명론적 인식이 들어가는 거고, 자, 이게 바로 뭐의 내용이죠? 깨달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각의 내용. 여기에서 하나만 약간 튀어. 뭐만? 높고가 약간 무슨 적이야? 긍정적이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약간 고결한 삶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되게 고결하게 살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해? 가난해지고 일반적으로 친구가 없고 없어요. 일반적으로 쓸쓸 하죠. 그러니까 완전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것으로 묶여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애들 있잖아. 혼자 막 약간 자기 고상한 척하는 백석. 정말 그럴까요? 자,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 호젓한 것,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근데 뜨거운 것, 호젓한 것,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일반적으로 이 사랑이 약간 어때? 긍정적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뜨거운 뭐 사랑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호젓하고 슬픈 것은 약간 플러스가 아니라 뭐에 가까워? 마이너스적인 요소에 가깝죠. 호젓하다는 건 외롭고 뭐하다? 쓸쓸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호젓한 슬픔으로 가득 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외로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슬프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면서 이런 것들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감정이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고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다 보면 나는 당연하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함을 느낀다는 건 내 마음 안에 뜨거운 뭐가 있기 때문이지? 사랑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 호젓함 속에서 나는 뭘 느낄 수 있죠? 슬픔을 느낄 수도 있죠. 자, 만약에 그 대국국 끓여서 먹는 여자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외로움도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는 거지. 원래 타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으면은 외로움을 못 느껴요. 그치? 근데 막 우리 혼자 지내는 외로운 애들 보면 너 근처에 오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 기본적으로 누굴 좋아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 그죠? 선생님 때 선생님 좀 그러거든. 나 좀 외로움이 별로 없는 편이야. 왜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 나는 나랑 있을 때 행복해. 나는 나랑 있을 때 나 왜 이렇게 괜찮지? 이러면서 막 그래서 혼자 그럽니다. 쟤 지금 홈트하거든. 홈트 2일차까지 했는데 힘들어 죽겠어. 당황스럽네. 근데 내가 깨달았어. 늙었다는 거. 왜냐면 거기에 발차기라는 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발차기하는 거 있던 거야. 홈트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들어봐. 홈트 발차기. 채취야. 내 그림 속에 있는 발은 발차기 딱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딱 오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이상 안 올라가. 내 발이. 그걸 처음 알았어. 채취할 발차기 해주세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100일 지난 다음에 다시 발차기 해볼게요. 자, 그렇다. 근데 잘 봐. 슬픔을 그렇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 나를 울력하는 듯. 자, 이 부분 있잖아요. 자, 이 시를 보면 처음에는 화자의 현재 처지가 나옵니다. 처지가 드러나죠. 그러고 있는데 한번 그런데 하면서 시상이 뭐돼? 전환이 되면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뭐? 대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뭐가 나타나면서 그런데라고 하면서 시상이 뭐 되고? 전환이 되면서 자신을 뭐 하게 된다? 성찰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운명론적 인식을 깨닫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요거 난 다음에 그리고 이번에는 하면서 요 부분에서 이제 드디어 자신의 삶에 대한 무슨적 의미 부여? 긍정적 의미 부여가 일어나죠. 이거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자, 무슨 법? 직유법. 알아두세요. 비조편 쓰였어요. 나를 울력하는 듯이. 근데 울력이 뭐죠? 힘으로 누르듯이. 여기서는 힘으로 누르듯이. 힘을 합하여 힘을 주듯이. 이렇게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격려는 아니에요. 격려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힘을 합하여 응원하듯이 이렇게 우리도 한단 말이야. 그렇지? 울력하는 것을. 울력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힘을 합하여 응원하는 듯 또는 힘을 합하여 누르는 듯.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렇게 됐다. 자, 눈질을 한다는 건 뭘까? 눈질을 하며 주먹질하는 건 뭐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눈질, 주먹질 할 때 질이 붙으면 긍정이 아니라 뭐에 갖고? 부정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 한 말들이 극적이야 다. 그럼 얘가 뭐여야 돼? 긍정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눈길을 주고 응원을 하고 응원할 때 뭘 쥐고 해? 주먹을 쥐고 할 수 있잖아. 힘내라고. 그렇지? 힘내라 하면서 의지를 북돋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뭐라고? 하늘이 여기서 운명론적 인식이 드러나. 이 세상을 만들 때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는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늘이 뭐 하는 거다? 가장 귀해하고 귀하게 여기고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해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러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난하고 이렇고 높고 쓸쓸하게 또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자 넘치는 사랑 뜨거운 사랑 넘치는 사랑이죠.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속에서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왜? 초생딸 바구짓꽃 짝새 당나귀가 그러한 듯이 자 무슨 법 쓰였어? 열거법 쓰였어. 지금 열거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댔죠? 그렇죠. 동일범주에 다른 대상이 몇 번 이상 나와야 된다 했죠? 3번 이상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동일범주는 뭘까요? 하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죠. 하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죠.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사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초생딸과 바구짓꽃과 초생딸이면 환한 보름달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간 뭔가 비어 있다고 부족하다. 닭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란시스 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면 프란시스 잼이나 도연명이나 라이넬 마리아 릴케는 어떻게 살아간 사람이야? 가난하고 외롭지만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지. 그럼 백석이 이 사람들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 긍정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죠. 중요합니다. 자, 이 작품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 그랬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자 했습니다. 1에서 6연의 행의 내용은 현재 나의 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뭐의 구별이 없어요? 행의 구별이 없다는 걸 알아두세요. 알았죠? 행의 구별이 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서사적이야. 그렇지? 서정시인데 약간 서사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연의 구별이 없이 쓰여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1에서 6행은 현재의 나의 처지고요. 쓸쓸함과 외로움이죠. 그 다음 7에서 16행 써보세요. 7에서 16행은 흰 바람벽에 비친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뭐? 그리움이 되겠죠. 자, 17에서 23행 써보세요. 17에서 23행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운명에 대한 인식,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써나 자습서랑은 좀 다르게 말해준 거야.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운명에 대한 자각. 체념과 수용인데 24에서 29행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 부여죠.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 부여. 24, 29. 24, 29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 부여고요. 자기 위안이 되겠습니다. 자, 백석 이렇게 생겼답니다. 인기가 많았겠네요. 중요한 건 뭐다? 얼굴이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하는. 저는 현재 어디 있습니까? 좁다란 방에. 이곳은 뭐? 흰 바람 벽은 영사막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흰 바람 벽이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무슨 체? 매개체. 자, 영상과 글자가 하는 역할을 말해보자 그랬습니다. 화자의 뭘 비춘다? 내면을 드러내는 거죠.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화자가 깨달은 바를 글자를 활용해 말해보자 하는데, 화자의 깨달은 바는 자신의 삶에 대한 운명적 인식 앤드 그것의 긍정적 의미죠. 자신의 삶에 대한 운명적 인식 앤드 그것의 긍정적 의미가 되겠다. 운명적이라는 건 왜? 아, 나 이렇게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 태어났어. 근데 그게 의미는 뭐니? 하늘이 날 가장 뭐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 되게 힘들었을 때, 그때 전도사님이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원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련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때 들을 때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또 개소리인가.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뭘 증명을 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련 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려고 하는 전도사님의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제가 약간 성경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해가지고 생각했던 게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내 나름대로 막 해석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최근에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보니까 거기 정명석이 나랑 비슷하더라고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그 길로 계속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길로 갔으면 저도 사이비 교주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와서 1, 6행에 나타나는 감각적 이미지를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이것의 배경의 분위기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지침불빛, 어두운 그림자 이렇게 됐는데, 지침불빛과 어두운 그림자는 원래 명암의 대비거든요. 시각적 이미지고. 근데 이 둘은 대비지만, 표현은 대비되어 있지만 의미는 동일해가지고 쓸쓸한 심정, 곤궁한 처지 이런 걸 드러내죠. 그 다음에 달리는 따끈한 감주 그랬으니까 미각과 촉각 이미지가 있고요. 화자의 뭐 소박한 뭐 소망을 드러낸다.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 두세요. 이 작품은 서사적 진술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약간 하나의 뭐처럼 이야기처럼 써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사적인 진술로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리듬감을 형성한다. 자, 리듬은 어디서 온다? 반복.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만들었다. 생각 알아두시고요. 다음 작품을 읽고 활동해보자. 이거 나갔나요? 네. 네, 해야죠. 새벽의 시내버스는 그렇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 언제죠? 새벽. 공간적 배경은 시내버스죠.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요소는 뭘까요? 가난입니다. 왜게? 자, 새벽에 시내버스 누가 삽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앤드 누구? 밤늦게까지 술 마신 대학생. 그렇죠. 새벽에 신나게 놀다 새벽에 들어가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자는요? 저 부자는 버스 안 탑니다. 리무진. 그렇죠. 자차 이용하죠. 자차 이용하죠. 택시 운전 기사가 있을 수 있어요. 운전 기사가.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맨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근데 찬란한 치장이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긍정이죠. 네,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요. 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엄동 혹한일수록 여기 중요한데요. 엄동 혹한은 플러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이거는 어떤 시련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달픈 삶. 시련과 고난, 고달픈 삶을 의미합니다. 선연하게 피는 성의꽃 그랬는데 자 마이너스일수록 더 플러스가 된다. 무슨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설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설적 인식. 마이너스일수록 더 플러스야. 역설적 인식이죠. 그런 거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힘들수록 더 어떤 삶의 가치가 드러나기도 하죠. 원래부터 잘하는 때보다 못하던 애들이 잘하는 데 뛰어나잖아, 그지?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부용원, 뭐니 무슨 법? 열거법. 자, 이 공통점 뭐니? 공통점.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파는 파출부, 실업자의 공통점은? 사람. 사람인지 어떤 사람? 민중. 가난한 사람. 왜 가난해요? 아이와 어른, 처녀, 총. 자, 아이 보통 가난합니다, 그렇죠? 돈을 못 버니까요. 아니 어른. 아 그래 어른 중에도 가난한 사람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파출부 실업자 여기 가면 공통점이 뭐가 돼?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 수 있죠.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그랬으니까 대상에 대한 화제에 뭐가 드러난다? 인식. 어떤 인식? 긍정인식, 부정인식? 긍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자 그럼 이 긍정적 인식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의 꽃에 대한 인식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렇죠? 밤늦게 시내버스를 탔던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무슨적 인식이 드러난다? 긍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전람에 온 듯. 무슨 법입니까? 직유법.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그러네요. 자, 이 옮겨 다니며 보는 데서 애정이 드러나죠.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드러나.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자, 여기서도 차가운 마이너스인데 아름다운 플러스야. 그래서 무슨 적 표현? 역설적. 역설적 표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막막한 한숨을 느끼는 거죠. 성의꽃에서 또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그렇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정열의 숨결도 느끼는 겁니다. 일 없이 까닭 없이 정성스럽게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잎을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는데 그래서 이마를 대고 보는 행위는 뭐 하려는 거야? 공감하려는 행위입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려는 태도예요.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자, 보통은 그 어린의 얼굴이 누구여야 돼? 자신의 얼굴. 자신의 얼굴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특징이 그 얼굴이 자신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워하는 대상의 인물이에요. 얼굴이요. 그 대상이 누구야? 친구죠. 프렌즈? 범죄자. 그럼 좀 그렇죠. 근데 보니까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어. 왜? 그 시위하느라. 아, 민주적 시위. 어. 민주항쟁. 너무 배경 지식 너무 많이 깔아놨네. 선생님 안 되겠네. 아니 그런 것만 말씀하세요. 다 말해줬네.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그랬으니까 왜 면회가 금지됐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면회가 금지됐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면회 금지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재소자의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면회권이어가지고 면회 금지 잘 안 되는데 정치적 사범으로 들어간 경우에 면회 금지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 시위를
사주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면허 검지가 많이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정치사범들은 진술을 잘 안 하니까 뭘 해서 진술을 받아내? 고문. 고문을. 그럼 그 고문의 흔적을 뭐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도 면회 금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을 표현하는 건데 그 변호인이 보면 어떻게 된 거야? 그 자주 가던 국밥집에 아들이 시위하다가 잡혀갔는데 어디 갔는지를 모른 채 사라진 거잖아. 그러다가 무슨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걸 들었는데 면회를 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 맨날 가던 국밥집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면회 신청했는데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면회를 했는데 해서 딱 보니까 온몸에 뭐였던 거야? 멍청했던 거야.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삶을 바꾼 거야. 그 전까지는 그 부산 지역에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 처리해주는 변호사로 유명해서 돈 많이 벌다가 그 일을 겪으면서 세상이 진짜 역같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법대로는 돼야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지역에서 활동한 거죠. 얼마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좀 그 대검 부장이었던 사람이 회고록 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건 맞고 다 밝혀졌는데 죽어서 사건 종결된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게 아니고 부인한테 준 돈이야. 부인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그걸 알고 갖다 주라고 화를 낸 돈이고. 그럼 받은 거 아니냐? 부인이 받은 건데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 예를 들면은 뭐 뇌물을 우리 와이프한테 줬는데 와이프가 받은 걸 내가 모를 수 있잖아. 근데 부부끼리 왜 몰라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그걸로 재판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이렇게 막 나랑 같이 있는데 막 장첸 울면서 뛰어나갔어. 안주신 장첸 때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때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안 때렸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막 써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냐면 지금 창이 어른은 할 때 창 있죠. 창이 뭐가 된다? 매개 채가 되는 건데 이 앞에 시에서의 바람벽은 자신이 그리워하는 대상과 자신의 삶을 떠올려보는 매개체라면 여기에 유리창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민중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거야. 매개체면서 동시에 그 가난하게 살아가는 민중을 위해서 살았던 친구의 모습을 뭐하게 하는? 떠오르게 하는데 그 친구의 모습은 그리워하는 대상일 수 있죠.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겹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가게 된 누구? 친구를 떠올리는 거죠. 친구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삶, 그 민중의 삶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 친구의 삶도 어떤 거야?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나이 때 대학 다니면서 대모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 신뢰하진 않아요. 신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살아가면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잘 해야 됩니다. 아마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겠죠. 자 그러나 꼭 그렇게 해석하는 것만은 아니다. 고맙시고요. 차창과 흰바람에게 기능을 비교해보자. 이거 중요하다. 별표 쳐놓고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고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리워하는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고 하나는 자신의 삶의 모습과 자신이 그리워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거죠. 중요하다. 자신인데 두 번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그리워하는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몇 개의 역할을 하죠. 중요하다. 그리고 뒤에 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